매주 수요일은 수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식을 또 한 단계 높여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 감독이자 작가이신 이송희일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초대 손님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쌀 퀴즈입니다. 기후 관련 용어 맞히기예요. 심각한 기후 문제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12억 명이 폭염과 화재, 가뭄, 홍수로 고향을 등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후변화로 거주지를 부득이하게 옮겨야만 하는 사람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기후 이주자, 2번 기후 거주자, 떠나는 사람들이요.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기후 문제로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12억 명이 폭염과 화재, 가뭄이나 홍수 이런 기후 변화로 고향을 등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기후 이주자, 2번 기후 거주자. 이 문제가 쉬워서 힌트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1번, 2번이 말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이주자, 기후 거주자. 둘 중에 어느 거냐? 1번, 2번인데요. 오늘의 기후 퀴즈가 이렇게 정답이 어려우면 대개 1번이더라 그런 말씀을 초대 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힌트로 드리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정답 공개하니까요. 1부 인터뷰 들으면서 정답이 몇 번이구나 하고 떠오르면 바로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0999로 1부 진행하는 내내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수요 초대석에 모신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감독님을 모셨어요. 영화 후회하지 않아, 백야, 야간 비행 이런 작품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3번이나 초청되셨던 영화 감독님이세요. 지난 6월에 책을 내셨는데 기후위기에 춤을 추어라. 이 책을 내셨는데 지금 베스트셀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송희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신다면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고요. 네. 상업영화보다는 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을 그동안 제작, 연출 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이제 책까지 내게 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오는 동안 되게 일찍 도착을 해서 인사도 드리려고 했으나 그러게요. 네.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게 그러려고 말입니다. 했는데 버스 안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갇혔다가 94일생으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이송희일 감독님 내일 광복절이라서 오늘 네네. 저녁에 차가 막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도. 근데 영화 감독님이신데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SNS에 글을 올리시고 여러 가지 칼럼을 쓰시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기후위기 강사로 전국을 누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 책의 프롤로그에도 썼는데 정말 어쩌다 보니라고 하는 표현이 네. 한 2020년경부터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꾸준하게 올렸었는데 네. 그것들을 보시고 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또 서점에서 많이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책이 이제 없었을 관련해서 때는. 책을 내지를 않았기 네.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곳곳에 서점에서 초청이 이제 뭐 초청들이 좀 감사하게도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말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실 기후 위기에 관한 책들을 보면 요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전반적인 기후 위기 시대 문제가 무엇인가를 개괄하는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까지 합치면 5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요. 두꺼운 책인데.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책값이 안 아까웠어요. 단순히 양이 많아서 책값이 안 아까운 게 아니고 요새 책값이 비싼데 사가지고 한 2-3시간 훌쩍 읽고 다시 안 읽게 되면은 솔직히 좀 아까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옆에 두고 좀 오래오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굉장히 입체적인 생각이 녹아있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책 읽고 주변의 독자분들이나 지인분들은 어떤 얘기 많이 하시나요? 그동안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처박혀서 이걸 썼구나. 이게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었고요. 만나자고 하니까 안 나오더니 집에서 그렇죠. 이거 썼구나. 네. 네, 거의 책을 1년 반 가까이 책을 쓰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외출할 정도로 아. 거의 막판에 6개월 정도는 기존에 나가던 강의라든지 칼럼도 다 끊고 좀 몰입을 했었는데요. 중간중간 좀 힘들긴 했었죠. 어쨌든 과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힘들게 나왔던 작업인데 주변 분들이 감사하게도 좀 내용들이 많다. 너무 여백이 없어서 읽기가 힘들긴 하나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네. 관련한 내용들이 좀 빼곡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하죠. 네,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진하게 녹여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초로 치면은 정말 그 몇 배 농축된 진한 식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영화 감독으로 사실은 저는 선생님 이름을 좀 여기저기 나올 때 뵌 적이 있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독립영화 열심히 만들다가 기후에 관련해서 강연하고 책까지 이렇게 내시게 된 그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래도 20대 초반부터 나름 생태주의자로 정체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관련한 책들이라든지 관련한 정보들을 읽고 생태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20대 후반부터는 영화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거리를 좀 띄운 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체적으로 같은 양상일 텐데 2018년, 2019년을 전후로 해서 북반구에도 기후위기의 파고가 굉장히 높아졌죠.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양태가 기존에는 남반구, 적도 주변의 남반구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2018년, 19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서서히 이제 알아나갔고 저도 뭔가 막연하게 20대 때는 이게 내 세대의 문제는 아닐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 19년 경유하고 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네. 한번 뒤돌아보니 그리고 관련한 책들 좀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죠. 이미 당도했구나. 이 당도한 문제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이거 우리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서야 우리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네. 같이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유독 글을 잘 썼거나 뭔가 설득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선생님 글 잘 쓰세요. 네. 전반적으로 쓰세요. 그 당시 저처럼 노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2000년 즈음부터 기후 위기 심각하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졌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처음에는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다 거절을 했었어요. 네. 일단 놀란 점이 왜 나한테 강의 요청을 하지? 나는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나가도 되나? 이런 걱정도 들었었고 그러다가 그냥 페이스북에 내가 걱정하는 얘기 쓴 그렇죠. 건데 왜 네네네. 나한테 강의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초반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게 상호 관심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지점 때문에 저를 이제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강의를 나갔고 그게 한 3년 정도
꾸준히 나가면서 이제 책까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이 영화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생각해야 되는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라 이 책의 어떤 이 방대한 자료와 정보 분석에 대해서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소희 감독님 글이니까 이렇겠지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혼자서 집필하신 거잖아요. 1년 동안. 마지막 6개월은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만 집 밖에 나가서 만났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열정을 다해서 이걸 쓰셨던 건 기후위기 얘기를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걸 텐데 이 책 집필하시면서 혹시 어렵거나 힘드셨던 점이 있었을까요? 그 영화 시나리오 쓸 때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맞다. 선생님이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죠. 네네. 예. 시나리오 쓸 때도 항상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앞에 놓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내 생각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한 의심들이 네. 계속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선생님께서 제안하시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이송희일 영화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감독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얘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여쭤볼게요. 그 이송희일 선생님이 여기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여기 머릿말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텀블러, 줍깅, 분리수거, 채식 이런 개인적 실천을 통해서 기후 불안을 달래고 자족적인 만족감을 고양하는 안내서를 원한다면 다른 책을 찾아라. 제가 여기서 약간 찔렸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개인적 만족으로 그치는 것보다 체제화 불화하는 것이 현명한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 다음엔 또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원하는 독자라면 다른 책을 찾아라. 여기서도 내 얘기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나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될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도입부부터 너는 다른 책을 읽어라.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하고 긴장을 했는데 이 책에서 선생님 보면은 이메일 지우기 운동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줍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플라스틱을 좀 자제하고 개인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냐, 지금 그게 우선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실 때 그거는 그런 실천이 필요 없거나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마치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인 거겠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고 놀라실까 봐 일단 이 설명을 드리고 이메일 지우기 운동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저희가 한 2주 전인가 이메일 지우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 먼저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 정권이죠. 그 이제 환경부 지침으로 이메일 지우기 운동을 일선 학교라든지 그 공무원 사회에서도 실천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이미 받거나 스팸으로 온 이메일을 한 통 지울 경우에 4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이미 받거나 쓸모없는 이메일을 지웁시다. 근데 그건 한국의 환경부에서 맨 처음 내놓은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영국에서 먼저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탄소 중립 실천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죠. 근데 제가 고민이 들었던 지점은 그 전 정부 환경부라고 하면 사실 지금 환경 문제도 그렇고 기후 문제도 심각하게 좀 접근을 좀 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 영국에서 어쨌든 한국보다 먼저 앞서서 데이터가 나왔죠.
1년 내내 전 국민이 이미 본 이메일을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3만 톤의 네. 이메일 이산화탄소를 절감을 한 줄였다. 거죠. 근데 환경부가 그대로 용인했던 삼척의 화력발전소 2기에서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3억 5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전 국민들이 모두 집에 들어가서 이메일 지우기 어떻게 할까라고 그 마음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시야를 자꾸 국소화하고 협소화하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구나. 네. 좀 시야도 넓혀야 되겠고, 사실은 이메일 지우기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요. 네.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1950 몇 년도에 제가 어제 칼럼을 하나 쓰는데 사진을 예전에 봤던 거를 찾았어요. 네. 그게 이제 버리는 삶이라는 사진인데 일회용 플라스틱을 공중에 쫙 뿌리는 55년도 라이프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온 가족이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왜 저거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 캠페인인가? 근데 정반대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 유래용품이 나왔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그걸 싫어했었어요. 처음 나왔을 그렇죠. 때. 내구성 중심으로 해서 그걸 왜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씻어서 왜 그러지? 씻어서 다시 쓰고 쓰면 되지. 그걸 왜 한 번 사서 버려야 되지? 근데 그 플라스틱 제조 업체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버려야 이윤이 생산을 남고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련돼서 그 50년대부터 뭐 외곽 단체의 환경 단체도 만들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50년대부터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들을 막 써서 버리고 지금 현재 1조의 수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할 정도로 지구 자체가 플라스틱 오염이 된 거죠. 네, 근데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각각 개인들이 그 마음들은 착하죠. 저걸 어떻게 해? 너무 안타깝다. 줍자. 이런 마음들은 착한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저쪽에서는 밀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네요. 지금 현재의 생산 속도면 2050년경이면 지금 생산된 것보다 3배 이상 플라스틱이 더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플라스틱 지옥 속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가 줍거나 분리수거나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하고 각각 개인적으로 우울하잖아요. 플라스틱 네. 생각하면 다들 우울해하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피드에 어제 오늘 이제 심층 탐사 이래가지고 한국의 바닷가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련된 다들 너무 우울해하세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해부를 했더니 뭐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있고. 생수병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울감들에 너무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말고 저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당장 기각해라.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로 함께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들은 사실은 플라스틱을 아예 생산 못하게끔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법안을 만들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런 담론들이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이 푸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그렇죠. 자의식이 필요하다는 네네네. 게 그 말씀인 거죠. 네네. 플라스틱 생산 규제 없이 우리가 자꾸 착한 마음으로 줍기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선 물을 틀어놨는데 이쪽에서 물걸레질 하는 거다. 물은 점점 세게 나오는데 물걸레는 하나밖에 그렇죠.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머릿말을 읽고 살짝 위축됐던 마음을 이제 활짝 펴고 괜찮다. 그러고 이제 더 이분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청개구리님 지금 퇴근하시면서
요새 왜 이리 더운가요? 섬에 가면 쓰레기 천국입니다. 어마어마해요. 하시는 게 지금 이 감독님 말씀 듣고 보내주신 문자네요. 그래서 섬에 가면 쓰레기 천국입니다 하시는 게 해안가 그렇죠. 이런데 낚시 오고 관광객들 버린 것도 있고. 네. 오늘 퀴즈가 기후 이주자냐 기후 거주자냐 이 질문이었는데요. 대부분 다 맞히셨습니다. 기후 이주자로. 근데 이게 세계를 집단 이주시킬 거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번역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주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 단순히 이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질서를 지금 뒤흔들고 그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유럽이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극우 정치가 막 부상을 한다든지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이슈로 해서 장벽을 쌓아 올리자 중앙 아메리카로부터 밀려드는 이주자들을 막자. 근데 대부분이 그 이주자들이 어디서 오냐면 기후위기의 취약 지역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주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복합적으로 있긴 하지만 네. 거의 90% 이상의 출신들의 90% 이상이 다 기후위기 취약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자. 우리가 너무 적대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만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치면 계속 이대로 방치했을 때 기후 적소, 그러니까 사람이 살 법한 곳이 아닌 지역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늘어나고. 텐데 이주자들은 그럼 계속 많아질 거고 네, 네. 이런 행성에서는 계속 우리가 삶을 건사하고 재생산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주가 발생할수록 정치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폭력들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전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빠른 거는 지금 빨리 탄소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겠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기에 풀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딘가로 흡수되지 않으면 짧게는 뭐 1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 이상도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기온은 상승하는 것과 그냥 팩트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각 대륙별로, 각 나라별로 배출한 누적 배출량에 맞춰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배출을 했기 때문에 누적 배출량이 이주자의 25%를 받아들여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2% 이상을 받아야 저희 된다. 2%인가요? 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빨리 어쨌든 온실가스를 할 수 있는 줄여야 되고 굵직한 정책을 빨리 그렇죠. 두 실현해야 번째는 된다. 그러면 공정한 정의로운 이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렇네요. 그냥 우리나라에 많이 안 오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 수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여기서 또 지구촌에 관한 얘기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구촌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 책을 안 읽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가장 인상적이고 나한테는 이게 참 기억에 남았다.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너무 너무 어려운 많은- 이야기긴 한데 그 프롤로그에 수단. 그 올렸던 그 호랑이 과부라는 이야기가 호랑이 있어요. 가부. 네. 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웬만한 기관들은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어디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 네. 그런데 별명이 너무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의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벵골만이에요. 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접경인 그 거대한 삼각주 지역을 벵골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유럽의 국경문을 두드리는 이주자 중에
단일 국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게 바로 방글라데시 그 벵골만 쪽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 벵골만에는 순다르반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숲이 하나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그곳은 호랑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벵골만은 원래 그 섬도 있고 거대한 이 숲도 있고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인데 네.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염분이 침투를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호랑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들이 농사도 짓기 힘들고 숲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서 그 경계에 연옥처럼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서 기후위기의 영향이 벵골만의 농업지대만 받은 게 아니라 순다르반스 즉 숲속의 안에서도 먹이사슬이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호랑이들도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호랑이들은 민가 쪽으로 내려오고 이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되는데요. 네. 각 수치가 다르지만 요약을 하면 1980년대 이후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 정도가 호랑이에 희생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가장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물려 죽게 되다 네. 보니 그 미망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호랑이 과부라는 아내한테 네. 별명이 붙이는데 호랑이 과부들은 저주받은 존재예요. 미신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건 여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가부장제의 미신이 순다르반스 지역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가장이 물려 죽었을 경우에 아내 탓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편견이 이제 저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희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고 어디에 보조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걸어갔던 그 숲길을 다시 걸어가요. 호랑이 잡으러요. 아니죠. 그 이제 숲에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가 맹그로브 숲들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새우도 잡고 맞아요. 꿀도 따고 네네. 그다음에 작은 개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거 하러 가다가 붙잡혔잖아요. 희생됐잖아요. 그러면 아내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숲에. 걸어갔던 숲길을 가다가 또 호랑이한테 그래서 이 배고픈 호랑이와 먹고 살기 위한 인간의 사투가 왜 벌어져야 됐지? 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롤로그의 네. 이야기였고요. 호랑이 과부 이야기. 네네. 그래서 행성적 관점으로 우리가 사실 지구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민족 단위로 다 구획된 채 시야 자체가 구획돼 있거든요. 맞아요. 우린 심지어 딱 휴전선 아래만 생각하죠. 또. 그렇죠. 그래서 지구 얘기를 하는데 늘 자기 정원하고 맞아요. 한 번도 이야기 위에는 관심이 없는데 출퇴근길 말고는. 네. 사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시스템이잖아요. 지구 시스템입니다. 지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적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기후 패턴이 시스템이 붕괴되었는지를 추적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도 있을 거고 불평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 그 정치적인 문제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러면 대안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어떤 시야들을 관점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해서 썼던 부분.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이 책이 그렇게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 곳곳에 있는 분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를 계속 국제적 사례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이. 근데 선생님 이 제목이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왜 춤을 추라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역시 또 프롤로그나 책을 읽지 않은 청취자분들께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주로 7장하고 그 에필로그에 따로 할애를 해서 왜 네. 기후위기 시대에 심각하고 굉장히 엄중한 어떤 상황인데 왜 춤을 추어라.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 썼었죠. 네. 근데 이 책 제목에 관련돼서는 책 표지로 조금 이제 어둡게 나와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으나 책 표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좀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이 표지는 1971년도 네덜란드에서의 시위 장면입니다. 시위 장면이요. 네네. 가운데 사람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듯이 네네. 둥글게 손 잡고 있는데. 그 자동차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의 그 슬로건은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였습니다. 1970년경에 굉장히 나름 잘 알려진 언론인이 비분관계한 어떤 어조로 칼럼을 하나 썼어요. 네. 칼럼 제목이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 근데 왜 울분에 가득 찬 어조였는데 왜 그랬냐면 일주일 전에 그 언론인의 6살 먹은 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아, 자동차에 치여서. 근데 당시 60년대 말에 네덜란드에서는 한 해에 3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칼럼이 조목조목 짚은 거예요. 왜 이 도시의 주인공은 자동차여야만 하냐. 되는지. 도로를 왜 차가 다 그렇죠. 점령하고 도로뿐만 있냐. 아니라 어쨌든 이 공간을 공공공간에. 그 공공의 장소를 네. 왜 자동차가 점유를 하고 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느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칼럼에 동의를 했고 같은 문제 의식하에서 운동의 어떤 슬로건을 아예 그 칼럼 제목으로 아이들을 그만 죽여라라고 정해서 네.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정말 끈질기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장면은 차가 다니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오고 그래서 춤을 추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교통 분담률은 우리가 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선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사람과 그리고 물건을 운송시키는데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지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교통 분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힌트 나가 볼까요? 네덜란드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은 몇 퍼센트 될까요? 100% 중에. 예전에 들었었는데 혹시 40%가 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기도 하고 압도적인데 이게 20년에 걸쳐서 계속 싸워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춤을 추어라는 이런 저항을 그렇죠. 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했던 것처럼 사실 지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동의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 공동의 공간들이 주인이 사람이고 비인간 존재고 즉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거를 춤을 추면서 저항하고 우리의 공유지로 풍요로운 공유지로 바꿔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아하. 의미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송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에 100분의 1도 못 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모시고 다음에 이어서 마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